어쨌든 미안한데 문 좀 닫아볼래? 어. 아이고, 다시 해보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형물을 만드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우리가 구성을 하는 것도 조형 활동이야. 구성을 하는 것도. 그래서 원리는 같은데 우리가 기초 디자인은 조금 더 물체를 가지고 공관화 시키는 거고, 조형물은 입체화 시키는 거야. 입체 조형화 시키는 거야. 있지?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 있지? 그래서 조형물을 만들고 그 조형물을 조금 더 거리를 벌리고 공간화 시키면 기초 디자인 같은 그림이 나오는 거고, 걔네들을 조금 더 물체같이 그려놓으면 그냥 조형물에 대한 그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있지? 그래서 우리나라 입시는 뭐 기초 소양, 기초 디자인, 그 다음에 뭐 2대 유형 뭐 등등등에서 막 이렇게 파생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긴 한데, 입시 자체는 그렇게 막 이렇게 여러 유형으로 벌어져 있지가 않아. 그림은 거의 다 비슷해. 좀 차이가 있다라 그러면 재료적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치? 자, 그래서 조형물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형태나 형상을 만드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재료라 하면은 우리의 입시에서는 주어진 소재가 되겠지. 소재. 그래서 형태나 형상 따위를 만드는 활동을 얘기를 하는 거야. 기초 디자인도 우리가 물병하고 이런 것들을 받으면 물병에서 물이 쏟아진다거나 하면서 밑에 있는 물체에 영향을 주고 그런 어떤 상태를 그리잖아. 그치? 형태를 그리느냐 상태를 그리느냐, 이것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같은 맥락에 있는 거라서 이걸 너무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고. 그래서 조형물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 어떤 물체가 우연적이나 필연적 효과에 따라 작품의 소재가 될 때 그 본래의 용도나 기능은 이미 의미를 잃게 되고 새로운 물체성을 가지고 예술 작품화 될 때 이것을 조형물이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학교에서 어떠한 소재들을 지급을 받을 거야. 그러면 그 소재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어떠한 주제나 제시어 등을 통해서 이제 그 소재를 가지고 얘네를 표현하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본래 소재가 갖고 있는 기능적, 어떤 물성적 이런 내용들, 그냥 물체 자체 본연의 것은 사라지고 걔네들이 모여서 어떠한 새로운 입체물을 만든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조형 활동을 할 때 그냥 미술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거 가지고 뭘 만들어 봐 그러면 뭘 만들어야 되지, 이런 물음표부터 던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미술을 배우는 입장에서 이런 그런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 혹은 물성적, 상징적 이런 의미들을 부여해 가면서 무언가를 조금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조형물을 나누는 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형물은 일단 1차적으로 단순 미적 조형물이 있어. 그냥 어떠한 내용, 기능을 포함하지 않고 그냥 미적인 어떠한 그런 미적 아름다움만 추구하고 만들어진 조형물들이 있는데, 현대에 와서는 사실 이런 게 거의 없어. 이런 게 거의 없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전 시대, 디자인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이전 시대에 조금 더 있었던 것들이고, 물론 지금도 회화 계열에서는 추상화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는데, 추상화도 어쨌든 작가의 개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개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 미적 조형물이라고 하기는 힘들어. 대부분은 상징적 조형물 또는 커뮤니케이션 조형물 등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상징적인 건 어떠한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 어떠한 의미가 부여가 되어 있는 거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이 만든 사람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언가의 어떤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작품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제 자, 그래서 밑에 이렇게 보면 이런 것도 이제 조형 작품이야. 외국 작가의 조형 작품인데, 이런 것도 무언가 의미를 갖고 있겠지. 뭐 판타지에 대한 뭐 그런 판타지 세계나 이런 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 미적 조형물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자, 요거는 이제 갑자기 나 작가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이거 뭐였지? 어이씨. 갑자기 머리에 아무 단어. 헨리 모어의 누워있는 피규어고, 이제 이 작가의 작품은 재작년 국민대 실기대회에서도 이제 나왔었던 그런 차용됐던 작품이고,
이런 거는 이제 인체를 단순화시켜서 도식화시켜서 이제 제작을 한 작품인데, 이런 거는 이제 작가의 어떠한 생각이 이제 좀 접목됐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어떤 작가의 생각을 사람들이 의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생각의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조형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입체 조형물이지만 이 조형물 안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선생님이 항상 그림은 재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치? 그랬을 때 조형물 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기하 공간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 안에서 무언가의 조형 형태를 느끼고 공간을 느끼고 재미를 느낀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작품, 이 지금 보고 있는 작품을 보게 되면 시선이 이런 위쪽으로 가기보다는 이런 내부 쪽으로 시선을 향하게 되게 되는데, 아무래도 여백 공간이 많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가 안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선을 글로 둘 수밖에 없는 거거든, 이제. 항상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의도를 두고 그려야 되잖아. 그래서 주제부의 여백에 대한 관계를 선생님이 자주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형 작품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런 것도 이제 서도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이제 이런 것도 어떤 공간에 대한 이제 그런 작품인데, 선으로 만들어진 것, 선에서 입체와 면으로 돼가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작품들을 만든 건데, 이런 것도 어떤 커뮤니케이션적인 작품 활동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이런 어떠한 그 주변 경관과 조형물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저런 상황을 두고 이제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이미지를 몇 개를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조형 활동을 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미리 내 머릿속에 넣어두는 데이터들이 필요해. 있지. 선생님이 나름 여기 대치동 미대 입시 소장이잖아. 그래가지고 그 서울예고, 서울미고, 그 다음에 선화예고, 개원예고 이런 그 학부모님들 컨설팅 선생님이 매달 진행을 하는데, 선생님이 거기에서 무슨 컨설팅을 하냐면, 지난달 주제는 창의력이었어, 창의력이라는 걸 가지고 선생님이 그 미대 입시 거기 컨설팅 가서 강의를 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미술 활동은 이 창의력이라는 걸 두고 활동을 하잖아, 그지? 근데 창의력을 학생들이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독창성이라고 생각을 해. 독창성. 그러니까 창의력은 무언가 창조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을 얘기를 하는 거고, 독창성은 나만의 생각이거든? 나만의 생각? 근데 학생들이 학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기성세대로 하여금 바라보게 될 때는 엉뚱함으로 나타나. 재밌다. 근데 좀 엉뚱하네. 좋다라는 단어까지 끌어내지 못하고 좀 엉뚱하네. 이런 단어를 끌어내게 되거든. 그래서 이런 창의력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좋냐면, 창의력은 우리가 학습된 것을 토대로 어떠한 주제를 만났을 때 학습된 것들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하나의 생각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창의력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문제를 풀기 이전에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려면 미리 본 것들이 좀 많아야 돼. 미리 보고 미리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잘 쌓여 있어야 우리가 좀 그림으로 뭔가 조형 활동을 하는데 승화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좋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가서, 자, 그래서 조형물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서 구체적인 형태나 형상을 만드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조형 활동을 할 때 기초 디자인도 마찬가지야. 주어진 소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있지? 자, 그러면 우리는 소재를 지급받게 되면 이 소재는 대부분 그냥 거의 한 90% 확률로 사물이 돼. 사물. 자, 그럼 이 사물들은 일단은 기능이 있지. 우리는 무언가 목적에 의해서 물건을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컵이라면 물을 담는다. 그러면 담는다라는 개념이 나오면 물을 쏟는다라는 개념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물들은 어떠한 성질을 갖게 되지. 물성이라든지. 그러면 아까 유리컵을 얘기했는데 유리는 단단하다. 근데 유리보다 단단한 경도의 것과 부딪히면 유리는 깨진다 등이 형성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소재의 어떠한 성질, 물성, 기능, 느낌 등을 찾아가면서 걔네들을 일단은 생각을 해야 돼. 이제 그래서 보통은 문제를 풀 때는 물체를 받으면 좀 적어놔야 돼. 이 물체가 어떠한 물성과 기능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 이제 그리고 보통 우리는 소재를 하나만 받지 않는단 말이야. 보통은 2개에서 많게는 5개까지 소재를 받게 돼, 학교에서. 그러면 이 소재들 간의 상호관계, 결국에 이 상호관계라는 거는 어떠한 어울림을 만들 것인가, 어떠한, 이제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것들을 이제 자, 그 다음에 조형성을 발생시키는 것들을 떠올려야 돼. 조형성을. 지금 얘기한 거는 이야깃거리야. 먼저 소재가 갖고 있는 기능, 느낌 이런 것들은 내가 그림에 어떤 이야깃거리를 담을 것인가. 뭐 주사위랑 유리컵이 주어졌어. 그럼 주사위가 강한 힘으로 날아와서 유리컵에 부딪히면서 유리컵이 깨진다거나, 우리 저번에 그런 그림들 했었지.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야깃거리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소재의 어떤 느낌, 성질, 그 다음에 기능 이런 것 등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고, 조형성이라는 것을 발생시키는 것을 또 동시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조형성. 있지? 자, 그러면 조형성이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조형이라는 단어는 너무 개괄적인 단어야. 지을조의 모양형이라는 한자어이고 그거의 조합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무언가를 만든다인데, 조형성을 발생시킨다라는 거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봤을 때 조형 감각적인, 아, 멋있다, 이쁘다, 뭐 좋다 등의 어떤 그런 느낌을 발생시키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느낌을. 알겠지? 근데 우리는 그림에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재밌다가 들어가야 돼. 재밌다. 그림은 재밌어야 돼. 보는 이로 하여금. 알겠지? 자, 그러면 조형성을 발생시키는 키워드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얘네들로 하여금 일반적인 사물들이 보다 재미있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선생님이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반복이야. 반복. 자, 물체가 그냥 하나 덩그러니 있을 때는 조형이라는 게 발생되지 않는데, 이 물체를 반복시키면서 무언가의 행위가 시작이 되는 거야. 물체를 반복시키면서. 근데 이 반복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옆에 적어놓은 뭐 대칭, 균형, 변화, 대비, 강조, 시점, 기울기 등 이런 것들에 어떠한 작용을 더해주면 조형성이라는 게 계속 생겨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조형 활동을 하면서 어떤 감각이 생겨야 되냐면, 자기만의 물체를 그리는 루틴이 생겨야 돼. 방법, 방식, 과정 이런 것들이 생겨야 돼. 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었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었더니 그림이 재밌더라. 이런 식의 어떠한 루틴이 생겨나면서부터 그림을 잘 그리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 알겠지? 자, 근데 반드시 내가 무언가를 다 선행해서 다 그려보고 경험해 봐야만 잘 그리는 건 아니야. 이제 그래서 좋은 그림이나 좋은 작품이나 그런 것들을 눈에 잘 담아두고 어떤 부분이 왜 좋은지를 정확하게 너네가 기억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이제 그래서 저기에도 우리가 칠판에 다들 그려놓은 것들을 붙여놓잖아. 저거를 붙여놓는 이유가,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다음 주에 저거 가지고 평가장도 다녀오겠지만, 갔다 오면 어떠한 점수를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본인들도 저 그림들을 보면서 누구 게 좋다, 누구 게 좋다, 내 거는 좀 어떻게 아쉽다 이런 생각들을 할 거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너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자꾸 만들어줘야 시험이라는 환경에서 너네가 살아남기 더 좋다라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균형과 변화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물체를 반복하면 무조건 어떠한 조형이 생겨. 물체를 반복하면. 자,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조금 더 변화가 있는 것에서 재미를 많이 느껴. 조금 더 변화가 있는 것에서. 근데 지금 그냥 이렇게만 그려놨을 때는 그냥 균형과 변화의 차이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지, 사실 뭐 얘네들의 어떤 시점에 대한 거나 크기, 부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두 개가 비등비등하게 보일 수 있어. 뭐 특별히 어떠한 것이 더 재미있게 느껴진다기보다. 자, 옆에의 조형 형태는 대칭과 변화로 만들어진 형태라고 보는데, 물론 이거는 큰 형태를 두고 봐서, 자, 대칭이 나오게 되고 대칭에서의 크기 변화, 이렇게 지금 그런 게 가장 크게 먼저 보이는 작품이고, 질감적으로는 대비적인 느낌이 와. 그래서 밝은 금속체의 물질과 거친 이런 좀 녹슨 형태의 물질이 같이 상호적으로 존재를 하면서 어떠한 조형 감각을 나타내게 되는 거야.
자, 되게 단순한 작품이야. 그냥 반복돼 있고 크기와 방향에만 변화를 준 작품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반복만 시켜도 무언가의 이 메시지는 주게 되는데, 이 그림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안정성이지. 안정성, 안정감, 이런 단어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봐둬야 할 게 뭐냐면, 학교의 시험은 마치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여서 서울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 늘상 되게 재미있는 그림을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하다가 한번 수시에서 안정적인 구조물을 그리시오라고 하고 박스랑 철사만 준 적이 있어. 박스랑 철사만. 근데 서울여대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늘상 그냥 변화가 많고 물성적 충돌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는 그림을 그려왔겠지. 그지? 근데 갑자기 안정적인 구조물을 그리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멘붕이 오는 거야, 거기서. 알겠지? 근데 자기가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 그 구조물을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들을 잘 알고 있으면 그걸 얼마든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물을, 견고하게 만들어진 구조물에 철사라는 것을 가지고 면분할적인 내용을 더 주면서 뭔가 재미를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철사라는 것도 어느 정도 단단한, 일반적인 실과는 다르지. 좀 견고한 느낌의 소재이니까 철사를 가지고 어떤 거미줄이라든지 우리가 끈이라도 좀 단단하게 느끼는 성질의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구조적인 안정감을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겠지. 알겠지? 그래서 평상시에 많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머릿속에 담아둬야 돼. 알겠죠? 자, 이런 것도 이제 반복적인 크기, 안 써놨네? 이것도 반복 크기 변화야. 그치? 반복적인 형태를 썼고, 크기의 변화와 기울기에 대한 변화를 주면서 무언가를 만든 건데, 처음에 시작한 형태의 단위가 얘는 육면체이기 때문에, 육면체는 수직 수평을 내포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보다 안정감 있는 조형성을 갖고 있는 거고, 얘는 나타나는 성질이 곡선과 그 다음에 좀 얇은 면의 소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놓여진 방식이 사선에 가까운 기울기를 많이 차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건축 구조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보다 긴장된 형태를 내포하고 있는 조형물이 되는 거겠지. 자, 그 다음 거 보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반복을 해주는데, 이제 언어가 있는 조형물 이런 걸로도 접근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는 그냥 조형성을 만드는 방법인 거고, 이제 무언가 언어가 있는, 보통 이제 우리는 주제라는 거 혹은 제시어라는 것 등등, 혹은 주제나 제시어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사물들이 갖고 있는 기능, 느낌, 물성 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자신만의 그림의 주제나 제시어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지금 이런 작품들은 이제 어떠한 제시어나 주제성을 가지고 그려낸 거지. 그래서 아까 먼저 보여줬던 작품들보다는 조금 더 구상적인 느낌의 것들인데, 아까가 좀 더 추상적인 느낌이면, 그래서 뭐 지금 이 이미지는 사람이, 어떤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안고 있는 듯한 그런 것을 이제 좀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한 건데, 여기에는 뭐 가족, 사랑, 포옹 이런 단어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건 지금 의자를 가지고 의자를 반복시켜서 기울기랑 이런 것들의 변화를 줘서 부착을 시킨 작품인데, 회전, 운동감, 긴장감 이런 단어들이 생겨날 수 있는 작품인 거고, 이런 거는 바람이 좀 떠오르는 어떤 토네이도라든지 회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는 작품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 시험장에 갔는데, 건대 시험을 보러 갔어. 자, 건대에서 나뭇가지랑 나뭇잎을 줬어. 그리고 나서 제시어가 바람이야. 이거 실제 기출이야. 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이 바람의 이미지를 산들바람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강한 바람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시각적으로 강한 이미지의 바람을 표현하고 싶다라 그러면 이런 어떤 회오리와 같은 이미지의 형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답습이 없다면, 미리 봤던 그런 경험적인 것이 없다면 시험장에선 도출이 안 돼. 시험장에서. 알겠지? 그래서 이런 어떤 회전감을 일으키는 물체의 변화, 반복 등을 우리가 미리미리 좀 찾아보고 익혀둬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몇 가지를 더 넣어놨는데, 자, 요거 우리 되게 기초 디자인하고 되게 비슷할 거야. 큰 부피를 밑에다 뒀고, 아, 자꾸 이거 안 키네. 큰 부피를 밑에다 뒀고, 얘가 주제부가 되고, 얘가 포인트가 되지, 그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크기에 대한 변화가 주어져 있는데, 결국 얘도 반복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반복과 크기 변화와 기울기, 이거에만 지금 차이를 준 거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조형 활동은 대부분 다 비슷해. 이제 그리고 우리가 멋있다라고 내는 결과물들의 것들도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약간의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좋다라는 건 다들 좋다라고 생각을 해. 이제 그런 어떤 감각에서의 오차 범위가 생각보다 되게 적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물체를 만드는 행위 자체는, 어떠한 그림을 만들고 물체를 만드는 행위 자체는 다 비슷비슷하게 통용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자세히 보면 이제 기하학적인 직선 형태를 띠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유기적인 형태의 디테일들이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재미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재미를 만들어 주는 건 크기 변화와 기울기 변화, 질감적 변화, 여기 지금 이 내용들이 이 조형물의 재미를 만들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에는 질감적 변화는 없지만, 일단은 얘도 반복이야. 얘는 원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원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고, 원 내에서의 어떤 기울기, 그 다음에 어떤 축,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축은 요런 축들을 갖고 있다면, 이제 위에는 변화적인 선들이 많이 오는데, 얘네들에서의 수많은 변화들이 조금 재미있게 오는 거고, 이 안에 크기 변화나 이런 것들도 갖고 있는 거지. 얘는 약간 파도 같은 형상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어떤 파도에 대한 형상이나 이미지적으로 조형을 접근할 때 이런 형태를 떠올려서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제 근데 이게 선생님이 지금 이 두 작품을 그 예전에도 조형물에 대해서 수업을 할 때 많이 예시를 드는데, 조형 작품을 할 때 학생들이 많이 간과하는 게 얼만큼 작은 디테일까지 들어가야 되느냐인데, 우리가 무언가 그림에서 재미적인 부분을 느끼려면 뭐 조형에서의 어떤 크기라든지 아니면 질감적 디테일에서의 크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작은 요소까지 끌고 가줘야 밀도라는 게 생기고 재미라는 게 생기거든. 그치? 그래서 조형물을 그리시오라고 했을 때 주어진 소재를 최소한으로만 넣고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무언가의 느낌과 어떤 재미적인 요인들이 발현될 때까지 그려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런 거는 기하도형으로 주전자의 형태를 만든 거고, 이런 거는 기하도형으로 어떤 그냥 추상적 형태를 만든 거야. 이제 그래서 작품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되게 우리가 하는 조형 활동은, 또 안 켰어. 우리가 하는 조형 활동은 위의 것들에 가깝다라고 보면 돼.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주전자 만들란 문제 되게 자주 나왔었거든, 공예과에서. 그래서 조금 더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상적인 디자인과 어떤 물체를 그리는 쪽에 우리는 많이 힘을 쏟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동물을 이렇게 표현한 조형물도 선생님이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우리가 시험장에서 만난다라 그러면 이런 형태의 것을 많이 만날 거야. 예전에 실제로 서울대학교에서 조류의 이미지를, 이제 조류를 그리고 그 조류를 선적으로 면적으로 이제 그 치환해서 디자인적으로 바꿔서 그리라고 했었는데, 그 면적으로 그리는 것의 해결책이 이런 게 되겠지. 이런 식의 것은 당장은 되게 재미있어 보이는데 우리 입시에서 많이 쓰이는 형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예시 하나만 이제 더 보고 가면, 이제 국민대학교에서 이제 실시했던 실기대회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해야겠다. 그 국민대 실기대회가 5월 달에 2주간 열려. 근데 작년에는 코로나가 이제 초반이고 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2,000명인가 2,500명 제한을 뒀었거든. 근데 올해는 제한이 없어, 인원 제한이. 이제 그래서 4월 13일부터 이제 실기대에 접수를 하게 되는데,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적극적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4월 16일쯤, 우리 4월 10일 날 연합시험 평가가 있을 거고, 4월 16일쯤 이제 분반을 하게 될 건데, 이제 원장님 반으로 가는 사람들은 국민대 실기대회를 다 지원을 하게 될 거야, 이제. 그래서 실기대회 뭐 좀 나가서 상도 받아보고 하면, 뭐, 이제 국민대에서 특선 정도 받아보면 수시에도 국민대 지원해볼 기회가 생기니까, 되게 좋은 기회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건 국민대에서 나왔던 작품이고, 자, 지금 위 작품은 헨리 무어의 누워있는 인물이라는 제목의 작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있는 시청 광장 사진에 어울리는 이제 서 있는 피규어로 다시 제작을 해서 이제 놓으라는 거야. 이제 어울리게. 자, 근데 참 이때 실기대 보낸 애들한테 웃겼던 거는, 선생님이 이걸 보자마자 이거 시청광장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청광장인지 모르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았어. 시청광장인지 몰라서 수만이에 당일날 막 이거 어딘지 아시는 분 막 이렇게 해서 막 올라오고, 막 시청광장이에요 막 이런 것들이 막 답글이 달렸었는데, 뭐 이런 장소적인 배경에서 사실 교수님들은 이 문제를 주면서 되게 이 시청광장이라는 걸 되게 상식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줬을 것 같아. 근데 당시에 우리 학생들 중에도 이게 시청광장인지 몰랐던 학생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미술에서 나오는 것들은 생각보다 좀 넓은 개념일 수도 있고, 내가 관심이 없는 부분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술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여러 방면에 관심을 두는 게 좋아.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이 서울대학교에서 조류를 그리시오 나왔었다라고 했잖아. 그 당시에 그림 되게 잘 그리는 친구였는데, 그 당시에 오투미술학원에서는 그 서울대학교를 10명 지원해서 7명이 1차를 통과했었거든. 그때 잘 그리는 학생들 되게 많았는데, 떨어진 학생 중에 되게 잘 그리는 애가 있어. 근데 걔가 조류공포증이 있어. 그래서 조류를 그리라고 하니까 머리가 하얘진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못 그리고 나온 사례들이 있거든. 뭐 좀 안타까운 사례이긴 한데, 우리가 좀 다방면에 관심을 갖고 이제 관찰을 하고 이제 배우는 그런 자세들이 있어야 미술을 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문제 나오고 나서 선생님들이 바로바로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야 라고 이제 해서 제안작을 했던 것들이 요것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이 시청광장에, 이게 내가 그린 건데, 시청광장이 좀 어떤 이미지를 하고 싶었냐면, 시청광장이라고 하면 이때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막 됐을 때, 되고 나서 한 1, 2년 차 막 이럴 때랑, 선생님도 막 그 박근혜 탄핵 그 시절에 막 피켓 들고 나갔었거든. 그래서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좀 화합의 장 막 이런 의미로 나는 이렇게 악수를 하는 이미지를 한 거야. 근데 거기에 약간의 그런 성별이 좀 느껴지게끔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쪽은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좀 화합이란 단어를 가지고 만든 거고, 자, 요거는 신일쌤이 예전에 그리신 작품인데, 요거는 뭔가 아이를 안으려는 성인 어른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저출산도 있고, 그지? 꼭 그런 저출산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떤 그냥 사랑, 가족의 포옹, 좀 이런 단어들이 느껴질 수 있는, 그냥 서 있는 피규어가 아니라 좀 이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원장님이 하셨던 건데, 시청광장 뒤에 이미지를 보면 여기에 대한민국 지도가 있어. 그래서 그 지도를 보고 그 지도를 사람이 뭐 자세를 이제 취한 듯한 그런 것을 그렸던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좀 축제, 좀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사람이 신나서 방방 뛰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제작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냥 서 있는 피규어가 아니라, 학교에서 문제는 그냥 시청 광장에 어울리는 서 있는 피규어를 그리라고 한 건데, 거기에 시청 광장에서의 어떤 키워드들을 찾아서 뭔가 언어가 있는 조약물들로 만들었다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무언가가 의도가 조금 더 들어가게끔 설명을 해주는 게 좋아. 자, 그래서 여기 오늘 할 거 이제 문제를 보면, 자, 문제는 선생님 설명 다 끝난 다음에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세요. 이제 자, 일단 문제는 쿠사마 야요이의 지금 호박이라는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 사진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소재는 장미꽃, 포크, 바나나야 이렇게 되어 있고,
장미꽃, 포크, 바나나와 그 다음에 쿠사미 아요이의 작품이 만들어진 어떠한 그냥 형태적, 질감적 이런 특징들을 응용해서 무언가의 조형물을 저 공간에다가 배치하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 때 일단은 소재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 소재로 무엇을 할 것인가.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울림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울림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두 개의 소재의 어울림이 이 두 개나 이 두 개보다 조금 더 어울림이 강하다고 그냥 바로 느껴질 거야. 너네 경험을 토대로. 바나나 먹는 거지, 포크는 먹는 데 쓰는 도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를 거란 말이야. 이제? 그래서 그런 자연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나쁜 건 아니고, 그럼 자연스럽게 포크로 바나나를 찍는다, 이런 이미지부터 시작을 할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형태를 분석해야 되는 거는, 바나나도 C자의 형태의 곡선 형태를 갖고 있고, 포크는 약간 요런 형태를 갖고 있지. 얘도 곡선의 형태를 갖고 있지. 그래서 두 개의 조형이 만났을 때, 크로스돼서 어떠한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보여지는 형상이 무엇이냐이고, 그걸 어떻게 반복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미리 제안했던 방법은, 일단은 자, 선생님이 이걸 그렸을 때 순서를 이제 생각해 보면, 일단은 공간을 그리기 위해서 그리드를 만들었겠지. 그리드를 만들었고, 그래야 무언가를 배치할 수 있으니까 그리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리드가 나온 이후에는 일단 첫 번째 주제부가 될 수 있는 큰 부피를 먼저 생각을 하겠지. 그럼 큰 부피가 될 게 지금 이 포크가 바나나를 찍는 형상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어디에 얼마만큼의 크기에 놓일 것인가, 이것이 결정되고 나니까 요것과 요것을 그리고 나서 얘가 들어오게 되는데, 요런 형태의 대칭성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야. 대칭성. 이제 그리고 나서 요런 형태가 있을 때, 요런 형태는 이제 반복적으로 넣어지면서, 아까 선생님이 조형 활동의 것은 무조건 반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거기에 키 크기와 기울기의 변화를 만들면서 약간 돔과 아치와 같은 형태를 만들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아까 쿠사미 아오이의 호박 그림도, 호박 그림에서의 이 호박 조형이 좀 요렇게 모이는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결부시켜서 요런 형태로 접근을 했던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거 아이디어 스케치 들어갈 사람들은 이따가 들어가 보는데, 거의 내용들이 비슷하게 나올 거야.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건데, 우리가 그러면 비슷한 내용에서 조금 더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는 방법. 자, 첫 번째는 시점. 자, 물체를 바라보는 시점, 평이할 수 있는 내용을 물체를 바라보는 시점을 조절을 해서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시점들이 있을 텐데, 지금 요런 선생님이 그려놓은 것들은 물론 지평선의 기울기를 살짝 기울여 놓긴 했지만, 이것도 좀 보편적인 시점이야.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풍경을 보는 시점에 가까운 내용들이고, 자, 얘를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를 이렇게 했다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만약 쥐야, 내가 바퀴벌레야, 막 이러면 되게 작아서 바닥에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상태에서 공간을 바라보면 사람의 시점보다 훨씬 올려다보는 로우 앵글의 시점이 될 거란 말이야. 조금 더 극시점이 되겠지. 그런 내용으로 시점에 대한 변화를 줘서 재미를 줄 수 있는 것도 방법이 되고, 자, 반대로 내가 새야. 그래서 어떠한 것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공간을 그려내는 것도, 시점적 차이를 주는 것도 재미가 될 수 있겠지. 근데 이런 시점적 차이를 둔다는 건 결국에 소실점에 대한 개념 이해가 좋아야 되는 거고, 이 소실점을 통해서 형태, 입체를 그려내는 능력이 좋아야 돼. 이제? 어쨌든 우리가 시점에 대한 것, 형태에 대한 것, 입체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그려내는 능력은 여기서 길러져야 되는 거고, 시험장에서 그런 것들을 쓸 수 있게끔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좀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어. 이제?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해야 돼. 4월 9일까지 그려야 돼. 4월 9일. 이제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한 작품이 더 나와야 되는 거고, 4월 10일 날 선생님이 평가장에 갔다 올 거거든, 원장님이랑. 그죠? 자, 그렇고. 자, 건대. 자, 건대는 이거 이제 여기 프라임 연구에서 제작한 문제인데, 이것도 프라임 연구에서 제작한 문제인데, 우리 최근에 좀 다 했던 문제들하고 유형은 비슷해.
그래서 제시된 공간 이미지에 배치할 조형물을 디자인하고 화면 위에 연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물체는 파란색 투명 정육면체 투명, 그 다음에 사물B는 무채색 금속구, 그 다음에 사물C는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1대2 노란색 플라스틱 원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흰색 석구 원기둥, 원기둥은 비율은 자유롭게 변형 가능 이렇게 되어 있고, 건대는 뭐 항상 기본 도형 형태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시 조건 항상 잘 읽어보고 이 공간에다가 주어진 소재를 가지고 뭔가 재미있게 배열하고 배치하라는 건데, 자 일단은 제시된 공간의 각 면은 거울로 되어 있다잖아, 그지? 자 그러면 거울이라는 속성을 잘 활용을 해야겠지. 저쪽 칠판에 보면 유찬이가 그린 공간이 거울 속에 그 주사위 넣어둔 거잖아. 저런 게 이제 좀 재미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개념들이 될 텐데, 자 거울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자, 거울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기초 디자인이든 뭐 기초 조형이든 무조건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거울이 있어. 자 학생들이 거울을 이제 얼만큼 관찰했는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자 거울은 물체가 앞에 놓이면 그 물체가 반사되게 돼 있어, 그치? 반사되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이거에 대한 반사체와, 그러니까 물체와 반사체 사이의 인접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그리면 그림이 느슨해져, 알겠지? 자 거울에 반사되는 내용을 주제로 삼아야 되잖아. 그러면 주제 객체와 거울의 거리는 짧아져야 돼. 가까워야 된다는 소리야, 최대한. 알겠지? 그래서 거울에 인접해서 있게 되면 물체가 닿아서 요렇게 형성이 되지. 그러면 표현되는 물체의 부피는 요렇게 형성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구를 하나 넣었는데 반구 하나가 더 생긴 느낌이 되는 거고, 육면체도 마찬가지지. 알겠지? 그래서 아까와 같은 건대 유형 이런 거울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주제부 물체는 거울과 인접해서 붙어있는 상태로 해야 부피가 커져. 알겠지? 자, 이게 잘못 이해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나는 거울을 여기다 두고 물체를 이쯤에 두어서 이 공간감을 설명을 할 거다. 그리고 얘가 내가 그림에서 주제가 될 거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제부를 크게 그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큰 물체의 부피가 여기 가서 반사가 될 때 이 물체의 크기도 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림 안에서. 그러면 큰 소재의 위치가 그림 안에서 양분되는 효과를 갖게 되고 그림의 주목성과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거울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인접시켜서 해결을 해주는 게 가장 나이스한 상황이 될 거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기본도형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런 어떤 크기에 대한 제한이 있다, 이런 경우들은 학생들이 보통 어떤 실수들을 많이 하냐면, 크기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자유롭게 크기 변화를 줄 수 없다라는 거야.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공간이라는 틀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거울이란 공간을 줬지 여기 안에 물체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초 디자인을 할 때 습관적으로 어떤 형태들을 많이 그리냐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들을 그리면서 화면을 자른단 말이야, 보통.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에서 생기는 첫 번째 선택이 뭐냐면, 크기가 작아져. 크기가 작아지면서 내 그림의 부피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단점이 드러나게 돼. 크기가 작아지면 여백이 커져. 그럼 여백이 커지면 좀 여기에서도 그나마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여백을 채우기 위해서 물체가 많아져. 이런 순서가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테크닉마저 딸리면 다 못 그리고 나올 가능성이 커.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시험장에 가기 전에 학생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제한 조건이란 것은 그림을 내가 평소에 그리던 것을 좀 방해하는 것들이야. 예를 들어서 공간의 사이즈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방해적인 요인이 있겠지. 물체가 이 공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기존에 그렸었던 좋은 그림들,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림들이 어떠한 크기의 여백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감각으로 깨우치고 그만큼을 채우고 나올 수 있어야 돼. 근데 가장 효율적인 사람이 돼야 돼. 가장 효율적인. 적게 넣고 효율을 많이 뽑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가장 손이 빨라야 되는 학교라 그러면 경희대학교가 가장 손이 빨라야 되는 학교인데,
경희대학교 합격 지원작들 보면 물체 사이즈가 커. 그리고 여백들이 그냥 적절한 정도로 잘 채워져 있는데, 이제 경희대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도 학생들의 대부분의 선택은 물체가 작아지는 거야. 그러면 여백들이 커지면서 그림의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항상 일정한 여백의, 좋은 여백의 크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걸 감각으로 만들고 가야 돼, 시험장에. 알겠죠? 그래서 합격작들 보면, 이게 작년 우리 산디과 합격작이잖아. 제한된 상태에서 가장 크게 그린 거야. 제한된 상태에서. 알겠지? 처음에 세훈이가 요거 재연작 했을 때 스케치만 받았는데 선생님이 좀 머리가 띵했어. 좀 너무 나열만 하고 어떠한 얘네들을 가지고 좀 조형적 배치를 더 해줬으면 좋았었을 것 같은데, 너무 나열만 해서 이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채색까지 다 하고 나서 조금 의심이 사라졌던 이유는, 이제 채색했을 때 색채를 가지고 있는 건 얘랑 얘밖에 없었단 말이야. 나머진 다 무채색 소재였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얘네들을 가지고 조형을 더 좋게 만들겠다고 물체를 자잘하게 많이 반복했던 친구들은 얘네들의 위치가 가운데에서 벗어나면서 주제부의 위치에서 벗어난 애들이 많았을 거고, 그 다음에 공간을 많이 빼게 되면, 예를 들어서 노란색의 물체가 세 번째 위치에 있어. 공간 배열상. 그럼 걔는 노란색을 칠할 수가 없단 말이야. 공간상. 채도가 떨어져야 된단 말이야. 파란색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효율적으로 배치를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시험장에서 여러 그림이 깔려 있을 때, 아, 얘 그림 되게 잘 보였겠다. 근데 제한 조건 어긴 거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물체에 대한 질감 표현이나 이런 거 성실하게 잘 해줬고, 깔끔하게 끝냈고, 이런 선에서 해줬으니까 괜찮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판단이 됐던 거지. 그리고 실제로도 합격을 했고. 그치? 이런 것도 이제 건국대에서 나왔던 거, 이거는 병수쌤 그림인데, 건국대에서 크기 제한을 줬을 때, 이제 지금 크기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신 건데, 자, 우리가 크기 제한이 있다라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여백들이 최소한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 학생들이 또 시험장에 가서 많이 실수하는 거야. 세훈이가 얘가 많이 실수하던 건데, 평소에. 자, 제한된 상태에서 여백의 크기를 많이 이제 넓히지 말고 이제 주제를 크게 갖고 가면서 여백을 줄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반대로 그림이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어. 답답. 자, 근데 뭐 여백이 넓어서 좀 미완성에 대한 느낌이 난다, 그 다음에 여백이 없어서 답답한 느낌이 난다, 이것도 결국에 느낌이라는 감각에서 오는 거란 말이야. 감각. 그 여백이 얼만큼 있나. 이제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가 주변 그림들, 그 다음에 평소작에서 그려낸 그림들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 그걸 자꾸 쫓아가면서 그려야 돼, 그림을. 알겠지? 건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요거 보틀은 이제 문제에서 물 사용 가능되어 있고, 물 사용 가능되어 있고, 색깔은 투명 액체로 하라고 되어 있고, 문제 자체는 뭐 소재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거 선생님들이 다 제한작으로 해놨으니까 이제 이거 선택한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구성을 짜서 접근을 하면 되고, 선생님이 해보니까 재미있게 쓸 수 있는 게 얘야. 얘. 그래서 얘를 조금 크게 과감하게 넣어주는 게 좋은데, 이번에 선생님이 제한작 한 건 얘가 좀 작아. 얘가 좀 작아서 카톡방에 보내놨지. 얘가 좀 작아서 이거 들어가는 사람들은 얘를 좀 크게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빨대 같은 경우에 이런 구부러지는 특징들이 주제부에 좀 잘 나올 수 있으면 좋겠는 거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병에서 이제 물이 쏟아지거나 하는 내용들을 넣게 될 건데, 선생님이 항상 물이라는 거, 불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종이, 호일 요런 거 두고 많이 강조하는 게 연습이야. 그러니까 보틀은 얘를 그리면 돼. 빨대도 얘를 그리면 돼. 근데 물이나 불, 종이, 호일 등, 그 다음에 이런 리본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 재미있게 그릴 수 있는 드로잉 능력이 중요해. 드로잉 능력이. 알지? 그래서 액체나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좋은 자료와 좋은 시범 등을 찾아서 많이 연습해야 돼. 많이. 알지? 자, 시험장에서 물이 담긴 컵이 나왔어. 시험장에서 물이 담긴 컵이 나왔어. 자, 그러면 우리는 시험장에서 이 물이 담긴 컵이 나왔을 때 이 상태를 그릴 게 아니란 말이야.
얘가 어떠한 물리적 에너지를 가지고 출렁이고 깨지고 퍼지고 하는 등의 것을 그리게 될 텐데,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통해서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그 에너지를. 있지? 그래서 평상시에 연습 자꾸 많이 하는 거 잊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나 더 보여주면, 선생님이 2014-15년도에 덕원예고 강사를 병행할 때고, 그 당시에 학원에서 가르쳤던 학생인데, 이 친구는 고3 때부터 가르쳤고, 이제 고3 때도 서울대 1차를 통과했고, 재수 때도 서울대 1차를 통과했고, 삼수 때도 서울대 1차를 통과했어. 근데 서울대 진학은 못했어. 결국에 성적을 못 맞춰서. 근데 재수 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실기대회에 나가서 얘가 금상을 탔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이제 진학을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항상 그리는 그림을 보면 심도가 되게 좋아. 집중도가 좋아. 집중도. 이거는 이제 서울대학교 준비를 할 때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서 이제 기록을 해놨던 그림인데, 내가 주제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고령화 관련돼서 주제를 줬던 건데, 이제 사람의 이미지 속에 도시를 그렸어. 이 시험장이거든. 근데 정말 미친 듯한 밀도감을 가지고 표현을 해냈거든. 이 정도. 옆에 이런 아기도 잘 그렸고, 근데 팔이 너무 길어. 팔이 약간 지금 순대처럼 그려졌는데. 어쨌든 그림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는 이로 하여금 뭔가 좀 감탄이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이 느끼는 감탄은 두 종류인데, 이제 하나는 너무 감각적으로 뛰어나서 그냥 선 몇 개만 휘둘렀는데 그 사람의 어떤 감각적인 노력이 보일 때, 그냥 선만 그었는데도 이 선이 남달라, 막 이런 느낌의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그런 어떤 노력이 너무 많이 결부가 돼서 그런 노력의 흔적들이 보이는 것들 있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어쨌든 미적인 그런 완결력의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열심히 했다라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지. 뭔가 결과물도 테크닉적으로 어느 정도의 숙달력이 필요하지. 근데 이 친구는 선생님이 그러니까 총 3년을 데리고 있었고 보조강사까지 5년을 데리고 있었는데, 사실 어떤 재능적으로 그렇게 뛰어나다라는 느낌은 그렇게 많이 못 받았었어. 재능적으로. 근데 무언가 한 장 한 장을 그려낼 때 그 그림 안에 들어가는 어떠한 그 시간 대비 노력이 누구보다 월등했던 친구로 선생님이 기억을 하거든. 그치? 지금은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도 졸업해가지고 취업해서 잘 지내고 있는 친구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 그리고 감각적으로 뛰어났다라는 친구 하나 보여주면, 얘는 국민대 CD과를 간 친구인데, 얘가 조금 더 이런 어떠한 장면을 그리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감각? 얘도 서울대를 2번 통과했던 친구인데, 이런 운동화를 그려내는 어떤 센스도 되게 좋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주제를 기억하는데, 1번은 순간을 그리는 거였고, 그 다음에 2번은 그 순간과 관련된 것을 그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그 꼬린 지점을 1등으로 통과하는 순간을 그린 거고, 그 다음 2번은 이런 어떤 1등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버렸던 신발들, 이런 것들을 그린 작품인데, 아까 처음 보여줬던 애보다 얘가 그냥 너네들이 그냥 봐도 느낌적으로 얘가 훨씬 좋을 거야. 그냥 받는 느낌이. 그치?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사실 만들기 나름이야. 지금 아직 시간은 충분하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본인들이 어떤 역량을 얼만큼 만들 것인가 인 거니까. 이제 그래서 자꾸 이제 미대 입시를 시작한 만큼 좀 그림에 대해서 좀 더 애착을 갖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릴 수 있게. 지난주 저거 볼펜 진행하면서 선생님 느낀 게, 그래도 너네가 입시만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스스로 저만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선생님이 많이 감탄했어. 많이 감탄했고, 이제 저런 그림을 우리가 두 가지 목적으로 이제 조금 더 좁혀 나가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다들 너무 오래 걸려.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요령들이 생겨야 되고 시간 단축을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이제 근데 시간 단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너네가 과정을 정리해야 돼. 이제 여기 했다 저기 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끝낼 것들을 끝내가면서 해주는 요령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더 구성적인 부분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 너네들 다 기억하겠지만 한 장 한 장 다 결국에 선생님 손 거쳐서 가잖아. 이제 아마 요번 달 것도 다 그럴 거야. 요번 달 것도 그럴 건데 그런 수정되는 부분의 것들이 좀 줄어야 돼. 수정되는 것들.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구성을 고쳐줄 때 그 고쳐주는 부분이 뭔지 내가 항상 구성 고쳐주면서 얘기를 하잖아. 이런 건 어때서 이렇게 해야 되고 어때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니까 잘 기억해놨다가 좀 한 장 한 장 좀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얘들아 여기 주제 여기 있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것들 챙겨가서 아이디어 지금 바로 들어가. 얘는 저기서 주제 써. 얘들아 10분 쉬었다 하자. 10분 쉬었다. 이거 아이디어 맞아요? 저번 거 스케치 먼저 할 거야. 사절이요? 뭐 할 거야? 저 이거요. 4절. 건대는 몇 절이에요? 3절. 그냥 일반 하세요. 그냥 일반 하세요. 일반 하면 근데 거기다 해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좀 제가 시간이 될까? 아니 이거는 일반 해. 건대 할게요. 근데? 알았어.